안녕하세요. 건강을 읽어드려요입니다. 오늘은 리얼리티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건강혁명. 진정한 부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건강이다. 마하트마 간디. 이 장을 집필하기 전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몸이 아팠다. 나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피부가 차가워졌으며 얼굴에서는 땀이 흘렀다. 내가 배웠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쳤던 기술에 의지해 보려고도 했지만 듣지 않았다. 나는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내게 신장 결석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병원 침대에서 전기 담요를 끌어안고 누워서 호흡법과 시각화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아주 잠깐이지만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현실에 대해 아는 만큼 내 건강에 대해서도 여전히 더 많이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만일 언젠가 미래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봤다. 어떤 약물이나 시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말이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 우리가 이미 건강한 몸으로 퀀텀 점프한 것일 뿐임이 밝혀졌다고 상상해보라. 과학이 고도로 발달해서 우리가 양자 수준에서 정기적으로 우리의 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만약에 앞서 상상한 일들은 지금도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이런 현실의 변화에 너무 저항적이라 마음이 미심쩍어하며 우리를 다시 아픈 몸의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은 멋진 직업이나 많은 돈을 끌어오고 싶어서 현실을 창조하는 방법을 이해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늘 근본적으로 창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몸이다. 우리는 치유될 때마다 우리의 피부를 벗겨내고 지금의 무언가가 된다. 우리가 매번 숨을 내쉬는 건 우리가 소모하고 있는 우주 안으로 또 다른 소망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당신 몸의 각 부분을 재창조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즐겨하는 생각에 따라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의도 목록에 추가해보자. 우리를 둘러싼 우주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모습은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그 어떤 미래도 넘어설 것이다. 인간의 몸을 이해하는 분야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관련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미 광합성과 조류의 이동에 후각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생명의 기원에 이르는 생물학적 과정을 양자 과정으로 보이는 관점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현실 변환을 위해 연구하는 양자 역학이 바로 우리의 DNA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는 홀로그래픽 메모리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이중슬릿 실험에서도 살펴봤던 파동 입자, 이중성은 염색체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플라시보 반응은 과학적인 연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해졌고 의학저널은 자연치유와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한 개인들의 사례를 계속 수집해서 분류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영원히 사는 법을 모른다. 우리는 건강을 안정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세포와 기억력, 그리고 양자 그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건강과 현실 사이에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무언가가 있고 우리는 이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현실 혁명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인간의 잠재력은 방대하고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으며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품고서 바로 여기에 있다. 세포 기억의 힘. 당신은 확률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을 극복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사회적으로 이런 사건들은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너무 빨리 치부돼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이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거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그것을 귀계하거나 특이한 사건으로 취급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 나는 우리가 생물학을 좀 더 불가사의한 힘을 뜻하는 용어로 재구성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아주 단순한 예로 어린 시절 처음으로 무릎이 까졌을 때 엄마가 무릎에 입을 가까이 대고 호호하며 불어주던 때를 떠올려 보라. 만일 이 기억이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했던 진정한 현실 변환이었다면 플라시보가 되었든 부모님이 건넨 위로가 되었든 우리가 그때 곧바로 고통을 잊어버렸던 건 우리가 그 순간 더 건강한 현실에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플라시보 효과, 면역 반응, 그리고 기존의 느낌을 잇는 능력 같은 현상들이 모두 양자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다. 더 직접적인 예로 마크 체노웨스의 사례가 떠오른다. 척추 갈림증이라는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난 그는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 그는 의사에게 스쿠버 다이빙 수업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의사는 말렸지만 마크는 굴하지 않고 메노르카로 휴가를 떠났다. 그는 다이빙 센터에 가서 레슨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다이빙을 해서 약 16m 깊이까지 내려갔다. 거기서 마크는 자신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물 위로 올라왔다. 3일 뒤 그는 다시 다리의 감각을 잃자 그는 다이빙을 하려고 곧바로 바다로 갔다. 물에 들어간 뒤 그는 바닷속 깊이 들어갈수록 자신이 더 오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다. 단지 이론일 뿐이지만 나는 마크의 무한한 자아가 그가 그럴 수 있는 다른 압력이 작용하는 평행 우주에 접근했고 알맞은 환경을 재창조해서 마크의 몸이 그 현실을 기억해낼 수 있게 도움을 줬다고 믿는다. 마크는 그 기억을 떠올리기 위한 환경을 계속 만들어내야 했다. 이것이 마크의 경험에 대한 나의 해석이다. 나는 우리 잠재의식의 일부가 우리의 모든 삶을, 즉 다른 현실들 속에 다른 삶들 전부를 기억하고 있다고 믿는다. 사람의 성격이 뇌세포뿐만 아니라 몸속 세포에도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다. 이것을 세포 기억이라고 부르는데 심장이나 손 같은 신체 기관들이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가능성을 실어주는 사례를 윌리엄 쇠리던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되는 동안 예술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보였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중에 그는 자신에게 심장을 기증한 사람이 예술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음과 몸은 강력하고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의식은 이 연결에 관여하지 않는다. 생각은 뇌의 언어고 감정은 몸의 언어다. 생각과 느낌을 관리한다는 것은 연결된 몸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만일 우리가 감정의 굴레를 벗어나는 법을 배운다면 신체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현실 혁명의 차원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몸과 마음 다시 훈련하기. 우리는 이미 마음은 공기와 물, 범죄와 사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아이들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더 오래 살 수 있고 자신의 건강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감정은 몸을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은 무의식적이고 긴밀히 고정된 마음에 똑같이 기억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할 때마다 뇌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것 말고도 신경 펩티드라는 작은 단백질을 만들어 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단백질은 우리가 감정을 느낄 때 반응한다.
한편 뇌는 몸이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인식했을 때 그것에 부합하는 생각을 생성한다. 신경 펩티드는 생각과 감정의 고리를 만드는데 이 과정이 충분히 오래 지속되면 생각과 감정의 고리는 몸에서 기억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세포와 조직은 특정한 수용체에서 화학적 신호를 받아들이는데 수용체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화학적 메신저와 꼭 들어맞는 선착장 구실을 한다. 수용체는 몸을 물리적으로 변화시켜 생각과 감정의 고리를 기억하도록 훈련한다. 고리를 끊으려는 시도는 결국 생각과 감정을 더 강하게 일으킬 뿐이다. 당신이 앉아서 그 고리와 연결된 생각을 할 때마다 당신은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 당신이 그 감정을 느낄 때 몸은 당신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 고리가 당신의 일상으로 통합되면 당신은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그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결국 당신의 몸은 그 에너지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몸의 다른 부분으로 전달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이 당신을 아프게 만들 수 있다. 같은 유전자가 이런 정보와 감정의 순환에 의해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그것은 자동차의 기어처럼 닳아 없어지기 시작한다. 몸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은 더 약해지고 질병이나 노화를 방지하는 기능도 저하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똑같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 세포막의 지능은 이러한 화학물질을 더 많이 수용하도록 수용체 위치를 조절함으로써 몸의 필요와 요구에 적응할 수 있다. 몸은 그 환경에 생물학적으로 조건화된 감정고리에 중독된다. 물질 중독이 된 것처럼 폭격을 맞은 세포는 둔감해져서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화학물질이 필요해질 것이다. 이것은 더 많은 감정적인 기억과 무의식적인 습관을 요구하고 결국 당신의 몸과 마음을 규정할 정도로 몸에 배어들어 버린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이러한 상태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린다. 약 5%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의식이 프로세스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95%의 무의식적인 통제력을 거슬러 상류로 헤엄쳐 올라가고 있는 것과 같다. 당신이 40세의 성인이 될 때쯤이면 당신은 그저 몸 안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진정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방법은 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명상 안내. 시간을 돌려 당신이 정말 건강했던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는 언제인가요? 당신이 대학에 다닐 때인가요? 아니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때인가요? 그때 당신의 몸은 무엇을 느끼나요? 기분이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에너지가 넘쳤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붙들어서 지금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오세요. 한계 극복하기. 건강한 사람도 늘 병이 든다. 당신은 매일 운동을 하고 밥도 잘 먹을 수 있지만 생각이 건강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병에 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이 구체적인 목표나 욕구가 없다면 나는 당신의 생명력이 약해져서 정신이 고정관념의 상자 속에 갇히게 된다고 믿는다. 인생에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건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다. 그들이 비극적인 일을 겪었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포기하는 태도는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우리가 7장에서 살펴봤던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처럼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의 몸은 당신을 위해 그냥 죽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장수의 첫걸음은 희망과 목적을 찾는 것이다. 현재 생물학자들은 DNA를 삭제하고 교체하고 편집하는 도구를 연마하고 있다. 크리스퍼 기술처럼 말이다.
변형된 박테리아 단백질과 RNA를 사용하면 유기체가 살아있는 동안 DNA를 바꿀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충분히 오래 산다면 이런 기술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2015년까지 크리스퍼 기술을 언급한 연구 논문이 1000여 편 정도 발표됐다. 특이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와 잠재의식은 건강의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세기에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삶에 관한 개념들이 대부분 바뀔 것이다. 죽음은 필연이라는 신념도 바뀔 것이다. 어떤 기술이나 메커니즘을 통해서 혹은 양자 컴퓨팅이나 단순히 퀀텀 점프를 통해서 거대하고 빠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많은 전문가들은 10년 안으로 인간의 기대 수명이 해마다 1년 이상 늘어나기 시작할 거라고 믿고 있다. 캠브리지 대학교 노화연구소의 오브리드 그레이는 앞으로 10년 안에 쥐의 노화를 막는 실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후로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인간의 노화를 멈추고 젊어지는 요법이 뒤따라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때가 되면 인생의 종점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미래로 옮겨갈 것이다. 나는 60대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만나곤 한다. 그들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희망은 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진지하게 의도하고 있다. 우리가 몸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지 못할 이유는 없고 역사의 그 시점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살지 못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 감정이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신장 결석이 걸리는 등 퇴보하기 쉬운 과정이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어떤 이유도 없는 것이다. 과거는 잊어라. 20세기의 100년은 지금부터 10년 후와 맞먹는다. 그리고 갈수록 그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머지않아 우리가 알고 있는 1년이 20년처럼 지나갈 것이다. 기술의 변화는 확장되고 복잡적인 성격을 띨 것이고 곧 우리는 노화 과정을 복구할 수 있는 나노 기술을 갖게 될 것이다. DNA 프린팅 기술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제품이라도 만들어낼 것이고 크리스퍼 같은 기술은 우리의 유전자 코드를 직접 편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암이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는 불행한 운명을 맞을 거라는 생각은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DNA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뇌와 몸의 제한도 받지 않을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인터넷에 업로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후마이라는 회사는 앞으로 30년 안에 인간의 의식을 로봇의 몸으로 옮겨서 인간을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은 아닐 것이다. 이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면 죽은 사람의 의식을 인공 신체로 옮기거나 넷플릭스 시리즈 얼트드 카본에 나오는 것처럼 또 다른 건강한 몸으로 주입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이상하고 비이성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확실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잠재적인 영역이다. 다시 의학을 생각하다. 우리는 현실 혁명을 통해 의학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데 특히 통합의학을 부활시키는데도 한몫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이 팔에 발진이 생겨 주류 의사에게 찾아가면 그들은 정말 안 됐군요. 이 크림을 환부에 바르세요. 라고 말하고는 그냥 집에 돌려보낼 것이다. 그들은 발진의 원인이나 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을 쫓는다. 반면에 통합의학의 주 목적은 자가치유력을 높이는 것이다. 의학에서는 점점 더 몸과 마음을 통합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유전자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식이요법, 운동, 명상, 스트레스 관리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2009년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우리 몸은 이 방법들을 통해 스스로 치유를 시작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고 발표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당뇨, 심장병, 암 같은 만성질환도 다룰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방법으로 검증되었다. 통합의학은 자가치유에 대한 믿음을 넘어 몸과 마음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비록 확실한 기적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이 더 건강한 삶의 방식임은 분명하다. 정신적 플라시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스스로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려고 했건, 정해진 길을 따라 자동 조종 장치를 사용해서 달려왔건, 당신의 존재는 언제나 당신 자신을 치유하는 플라시보였다. 뇌가 몸에 미치는 힘은 부정할 수 없다. 미국 국립암연구원에 따르면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이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치료할 때 나는 냄새를 맡기만 해도 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치료를 하기 전에 극심한 아픔을 느끼며 구토까지 하는 사람들도 11%나 된다고 한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차에서 메스꺼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대기실에서 토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을 예기성 구역질 부르는데, 심지어 우리는 화학요법을 받지 않고도 이런 현상을 겪을 수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 대부분은 뭔가를 생각할 때 병에 걸리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건강에 미치는 힘은 어떤 건지 상상해보자. 얼마나 많은 질병이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고 있는가. 사람이 받아들이는 생각 하나가 몸을 더 나아지게 하거나 더 나쁘게 할 수 있을까? 나의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는 모두 파킨슨에 걸렸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 병을 다루는 연구물을 살펴보고 있다. 밴쿠버에 있는 브리티시 콜룸비아 대학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는 파킨슨병 환자 집단을 평가했다. 의사는 파킨슨 환자들에게 그들의 신체 시스템을 큰 폭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약을 주기로 했지만 사실은 플라시보를 투약했다. 플라시보를 투여한 환자 중 절반은 운동 조절 능력이 훨씬 더 향상되었다. 외적인 변화 그 이상의 성과였다. 연구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환자의 뇌를 스캔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경우 도파민 수치가 주사를 놓기 전보다 무려 200%나 더 증가했다. 암페타민이나 기분이 좋아지게 해주는 약물을 전량 투여해야 나올 수 있는 수치였다. 그들의 뇌가 그들에게 필요한 안도감을 충족시켜주는 완벽한 양리학적 출처인 것이다. 긍정의 힘. 우리는 많은 연구에서 치유와 연관되어 있는 단백질이 감정 상태에 따라 억제되고 방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부부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의견차가 있었던 일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그 이야기가 중대한 갈등, 비꼬는 말, 비판, 비난으로 확대되었을 때 억제 단백질 비율은 약 40% 증가했다.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 감소는 건강이 좋아지는 후성 유전학적 변화를 촉발시킨다. 보스턴의 벤슨 헨리 심신의학 연구소 연구원들은 명상의 효과에 관해 조사했다. 이들에 따르면 명상은 평화롭고 행복한 유전자가 발현하는 상태를 이끌어낸다고 한다. 2008년 이 연구소가 주관하는 연구에 자원한 참가자 20명은 8주 동안 명상과 요가, 생리적으로 깊은 휴식 상태로 유도해주는 반복 기도 같은 방법들로 구성된 이완 반응 훈련을 받았다. 또 이완 반응을 매일 장기간 동안 훈련해온 19명도 추적 조사했다. 연구가 끝날 무렵 자원 참가자들의 유전자에서 1561개가 변화를 보였는데 건강과 관련된 유전자의 847개가 상향 조절이 되었고 스트레스와 연관된 유전자는 687개가 하향 조절되었다. 혈압,
심박수, 호흡수도 낮아졌다. 그리고 장기간 훈련자들을 검사해 본 결과 2209개의 새로운 유전자 발현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은 만성적인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세포 손상을 상쇄할 수 있는 변화들을 보였다. 2013년에 이루어진 두 번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가 단 한 번의 명상만으로 유전자 발현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번에도 장기 숙련자들의 유전자 발현이 초보자들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일어났다. 이 세션에서 상향 조절된 유전자에는 면역 기능, 에너지, 신진대사가 포함되었고 하향 조절된 유전자에는 염증과 스트레스가 포함되었다. 이 연구에 앞서 2002년에 메이오 클리닉은 447명을 대상으로 30년 이상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낙관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건강했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낙관주의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며 이는 더 건강한 사람들은 가장 좋은 미래 시나리오에 집중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낙관주의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건강이나 정서 상태로 인한 문제가 적었다. 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욱 에너지가 넘쳤고 고통을 적게 경험했으며 사회활동을 더 쉽게 해냈다. 그들은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행복했고 더 차분했으며 더 평화로움을 느꼈다. 메이오 클리닉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800명을 3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낙관주의자들이 비관주의자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일대 연구진은 50세 이상 연령자 660명을 23년 동안 조사한 결과 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보다 7년 이상 더 오래 산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렇게 태도는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흡연, 체중이나 운동량보다 수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듀크 대학에서는 심장 질환자 866명을 대상으로 태도가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한 사람들보다 11년 뒤에 생존할 확률이 20% 더 높았다. 조지아 의과대학에서 수행한 연구가 보여준 결과는 가장 놀랍다. 연구원들은 조지아 의대생 255명을 25년간 추적 조사해 본 결과 적대감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관상동맥 질환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배가 더 높았다. 존스 홉킨슨 대학에서 2001년에 한 연구에 따르면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 성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예방책은 긍정적인 태도였다고 한다. 이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다. 긍정적인 태도는 당신의 유전적 역사를 극복하고 당신의 수명을 늘릴 수 있으며 당신에게 더 건강한 날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올바른 태도로 사는 것만으로도 올바른 식단을 실천하고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하고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거나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더 우주적인 관점으로 말하자면 어쩌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욱 건강한 현실로 이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몸과 마음의 연결을 활용하기. 나는 신장 결석 치료를 끝내고 나서 다시 연구 모드로 들어갔다. 나는 루이스 헤이의 힐 유어 바디, 줄리아 캐논의 영혼이 말하다, 몸의 언어, 로버트 브래들리 넬슨 박사의 감정 코드를 읽었다. 이 책들은 우리가 감정과 감정을 몸에 저장하는 방식이 어떻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가 겁먹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화를 참아서 잘했다고 여길 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드러나지 않은 감정을 억누를 때도 우리 몸은 그것을 알고 반응한다. 많은 치유 관련 실무자들은 자석을 사용하거나 잠재의식과 소통하는 방법을 통해 감정을 풀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에너지를 방출하겠다는 의도를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는다. 일단 묵은 감정이 풀리고 나면 우리는 올라오는 감정을 더 편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부분은 행복한 감정은 잘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건 힘들어한다. 좌절감, 죄책감, 분노, 절망감의 감정을 풀어주어라. 만일 당신이 어떤 병을 앓고 있다면 당신이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이 창조하고 있는 것이 평소에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과 관계가 있는가? 당신이 만들어낸 감정적인 고리인가? 이 피드백 고리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감정을 살피고 표현하고 발산하는 것이다. 건강을 선택하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에서 약간 간지러움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나 아플 것 같아. 며칠 전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날 아침에도 이랬어. 나는 병에 걸렸다고 단정하는 대신에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발을 옆으로 디디며 마치 다른 몸으로 옮겨 들어가는 것처럼 움직이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증상을 무시한 채 서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는 괜찮아졌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아프게 할 수 있다면 스스로를 낫게 할 수도 있다. 11살인가 12살 때일 것이다.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이었지만 그때는 부모님 없이도 여기저기 놀러 다녔다. 어려서 뭐든 잘 몰랐을 시절 나는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으로 내달렸다. 그러다 그만 앞브레이크를 급하게 잡는 바람에 넘어져 버렸다. 대굴대굴 구르는 와중에도 나는 머리를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가 그만 발목을 심하게 다쳤다. 나는 뼈가 부러졌다고 확신한 채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러다 번뜩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일어나 내 다리는 부러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전거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자전거에 올라타서 집을 향해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오로지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내 발목은 이미 많이 나아 있었고 이틀 뒤에는 통증이 모두 사라졌다. 내가 신장 결석으로 투병하고 있을 때 나는 생각에 집중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호흡하는데 몰두했다. 대부분의 고통은 신체적인 감각으로 나타나기 전 정신적인 창조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초기 단계거나 이 고통이 환상임을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생각과 정신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오랫동안 확실하게 몰입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믿는다. 가장 치료하기 쉬운 통증은 약물 치료가 필요 없는 시민성 통증이다. 시민성 통증은 보통 두려움, 스트레스 또는 고착된 감정과 함께 일어난다. 나는 우리가 사례에 따라서는 마취를 해야 할 상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증도 완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병에 걸린 것 같은 증상을 겪거나 부상을 입는다는 건 몸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경우일 수 있다. 요점은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병을 치료하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병원에 가라. 만일 당신이 계속 질병이나 상처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는 이를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라. 이 접속 지점이 우리의 치유와 미래의 치유를 실현할 방법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